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근거도 없고 때로는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의원님들의 그 인내심에 존경과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피해 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복판에 불과했습니다. 정두환,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정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할 만한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서 말하기 좀 그런데 자유수호를 많이 외쳤다고 그래요. 네. 자유당 시절의 연설 같았습니다. 요새 민심을 어느 정도 대변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귀담아들 내용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세게 발언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소란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대변인 발언 같은 네. 그런 소란은 없었다. 정두환 의원님이 마음에 없는 얘기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중에 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독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독재 시대라면 나경원 원내대표 잡아가겠죠. 근데 안 잡아가는 거 보면 독재는 아니죠. 독재는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뭐 독재, 뭐 악의 탄생, 절망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연설이 굉장히 좀 절망스럽네요. 네. 오늘 공포라는 단어 많이 나왔고요. 독재라는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 그 좌파 집권으로 저 차베스 정권, 네. 뭐 경제가 망했다고 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오늘 차베스 정권도 비유했어요.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차베스에 대해서 좀 알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유국 아닙니까? 네. 석유를 가지고 미국과 좀 맞서다가 이제 이런 처지가 됐는데 우리랑 상황은 너무 다르죠. 다르고 차베스가 직선제로 하여튼 4번 대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암투병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차베스라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독재적 현상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고 네. 정청래 의원이 뭐 잡아간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표현 같고 그런 독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서 네.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댄 거죠. 그러니까 위기시 카리스마가 등장하고 또 적들을 찾아내고 또 언론 사업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선거 기관을 바꾸고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신독재 현상인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 지지도는 또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정권이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신독재,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 써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일간지의 표현을 빌려서 전에도 저 독재자의 뭡니까 저 김정은 대변인 발언도 언론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언급한 내용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다. 물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남북미 깜짝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다 좋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여쭤보다 보니까 좀 말이 끊어지네요. 네. 자, 일단 남북미 회담 했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북핵은 그대로 있다. 이 부분은요. 그대로 있죠. 핵 뭐 시설 하나 뭐 바뀐 게 없고 지금 핵 이미 무장이 됐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깜짝 만남으로써 바꿔준 건 없다. 이제 그 네. 얘기는 뭐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벌어진 거지 우리가 관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이 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확하게는 한미동맹이 파탄날 지경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게 답변을 해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판문점에 가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많은 성과를 거뒀다. 오바마 이전의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변화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혼란에 빠져 있냐면 미국과의 이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친미 보수에서 반미 보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김정은이 거기 껴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판을 깔아주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겸손의 리더십이 빛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치 드라마 감독처럼 김정은, 트럼프 두 주인공을 빛나게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빛나는 외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판을 깔아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북한 조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직접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난 걸로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북미 깜짝 만남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북한과 미국과의 움직임이었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네. 회담이 열렸는데 하여간 대통령이 북미 정상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은 그건 좀 민망한 모습이긴 하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3자 회담을 했던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옆방에서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어색하죠. 북미 회담을 설사 했더라도 북미가 대화 당사자니까요, 지금. 네. 했더라도 뭐 이후에 간단한 3자 회담이라도 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G20 갔다 오는 길에 한국을 좀 들러달라라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어회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고 또 판문점에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독 역할, 조정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저기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같이 넘어갔다 오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조언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 꼭 잡고 고맙다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야당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번 만남을 보는 지금 두 분처럼 이번 만남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이 좀 주도적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과 정반대로
자,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떻게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두 가지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DMZ 가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의 중심은 북미 대화다.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뒤에서 서포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잘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 좋아서 갔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서 이제 남북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과죠. 네. 그 지금까지 운전자론,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뭐 폄훼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뭐 통미 봉남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측에서 네. 미국과 담판 지을 테니까 한국은 빠져라, 이 경향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통남향미, 남쪽을 향해서 북한으로 미국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해결됐다. 이제 북미 정상도 번개팅 하듯이 네. 의전과 경호를 생략하고 파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3국에서 만날 필요가 없고 그냥 판문점에서 경호도 또 편하니까 네. 판문점에서 수시로 남북미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정전협정을 뭐 끝낼 때 같은 경우는 네. 판문점에 그냥 모여서 정전협정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격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단촐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실무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실무회담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자가 벌인 정치 쇼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각자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네. 아니 근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전에 정도는 우리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만난다. 일어날 것 같다. 저는 분명히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연락사무소 얘기는 끝난 것 같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계속 연락사무소 설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국정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국정수행평가를 보니까, 네.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긍정평가가 6%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4.8%포인트 정도 올랐군요. 네. 아무래도 남북미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지율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자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목선 이제 그런 은폐, 축소 은폐 이런 그게 지금 정식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지지율에 네.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혹시 아니 저는 지지율 큰 폭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미 며칠 전에 저는 5%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에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전반적인 다 보는데 어쨌든 지금 역대 건국 이래 북한 변수는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 있어서 항상 주요 변수가 돼 왔어요. 문재인 상수죠. 대통령 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업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조국 통일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1의 업무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나경원 어제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나경원 또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사한 부분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본인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입니다.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의 위원장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죠. 사법부에서 판단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하는 듯한 발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민주노총이 이미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는 최종 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무소불위의 폭력, 집단 시위, 점거 이런 일삼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가지고 사법 판단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풀어보라는 얘기인지.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여전히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우선 우리가 빚이 있다 이거죠. 원칙을 확인할 것은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다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그 정신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남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퇴진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을 보고 또 민주노총 꼭두각시다, 예를 들면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엮고 싶고, 그런데 또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을 또 비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비유나 비판은 저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자꾸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비판하는 건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에 이제 그게 잠깐 두드러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든 어떤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또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받지 않겠습니까? 네. 사법부 판단을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내대표들의 연설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어떤지.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자 이런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매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서 의사 일정을 논의하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합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시다. 프랑스 등에서는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박수 치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상으로는 지금 예시한 게 하나 될 수가 없죠.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자 주장하는 건데 저는 저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안 믿는 국회의 거짓말 서너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의원직 총사퇴. 이거 안 믿죠.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도 됐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이야기했어요. 또 한 번은 세비깎자. 이것도 이제 안 믿죠. 국민들이. 또 하나는 의원 정수 줄이자. 이것도 이제 안 믿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믿고 국회가 불신이 있는데 직무에 태만한 또 출석을 하지 않고 결석한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적용을 실제로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일이고 또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그러니까 셀프 페널티 법안을 만들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전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 항상 거의 기득권을 지켰지
기득권을 포기한 그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3번이나 하신 분이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아니,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시면 예, 아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거 개정하면은 네. 뭐 개혁한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 기득권 가진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일을 안 한다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회의 출석 같은 거는 체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출석 체크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본회의장에 세니까? 딱 들어온 순간 네. 그 이제 그 국회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직원들이 이제 출석으로 체크를 딱 하죠. 네.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대학 다닐 때 보면 출석만 하고 중간에 쑥 나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도 그게 출석은 가능합니까? 돼요. 출석은 돼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논도장 딱 찍고 나가는 국회의원들 있겠네요. 본회의 출석률 높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네. 19대 때 제가 본회의 출석 100%가 목표였어요. 상임위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가 이제 계속 했어요. 2년 네. 정도.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우리 당에서 본회의에 들어가지 말자. 네. 아, 그래서 제가 100% 출석해야 되는데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의원하고 같이 우리 그러면 잠깐 얼굴만 비치고 나오자. 네. 왜냐하면 이 100%가 깨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나오자. 네. 아니, 그 본회의에 대한 입장만 하면 그러니까요. 내가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겠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잠깐만 들어갔다 오면 출석이 되는 거예요. 네. 자리에는 앉아야죠. 자리에 앉으면 딱 앉았다려는 출석한 걸 체크합니까? 그래가지고 참아 못했어요. 그래서 네. 100%가 깨졌어요. 제가. 아쉽긴 하시겠네요. 근데 굉장히 아니, 아쉽더라고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상임위나 본회의 100% 출석하셨다는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인 거죠. 예. 네. 그래 100%가 깨지고 네. 96, 7%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훌륭한 저는 시도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어도 상임위는 뭐 어찌 바쁜 일이 생길지 몰라도 본회의는 마지막 가결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표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회의 출석은 모든 의원이 좀 100%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저희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계를 얼핏 보면 막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표결할 때는 다 모이죠. 근데 중간중간 연설할 때는 이제 각 방에서 일을 보면서 또 지켜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가봤더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국 의회는 우리보다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럽고 더 민주주의를 더 소란스럽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인데. 근데 이제 영국은 이렇대요. 국회의원 정수보다 좌석수가 적대요. 그래서 지각하면은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일부러 서 그렇게 있어야 만들어놨다는 돼요. 거예요. 서 아, 있어요. 그래요? 지각하면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페널티를 주는 건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국민들은 원할 것 같은데 우리 국회 스스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처벌하는 법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상상력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상상력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안보에는 상상력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현실만이 존재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감상적인 태도와 행동은 위험천만한 것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상상력을 논의할 줄 몰랐습니다. 상상력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얘기죠. 진짜 국회가 너무 구태의연한 건 사실이에요. 과거의 관행에 따르고 전례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법치와 정치가 다른 게 있어요. 법치는 법 조항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정치는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새 정상이 흥미로운 대목,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친서에.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상상했어요. 과연 흥미로운 내용이 뭘까? 상상했더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다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상을 했고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친서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트위터에 올려서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이제 친서에 새 정상이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급했죠. 네. 그러면 흥미로운 대목이 뭘까라고 저는 상상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랬을 때 DMZ 판문점에서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활짝 웃고 나오길래 얼마나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저렇게 활짝 웃고 나올까?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혹시 하지 않았을까? 내가 또 상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이게 현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는 상상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의정활동 하시거나 할 때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게 되더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서 두 분이 오랜 경험으로 이런 거 한번 진짜 좀 난데없고 뜬금없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네.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여당 의원들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왜 안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참 야당은 분위기 좋을 불러도 텐데. 안 가잖아요. 아니요,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야당에 없고. 또 조금 문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의원분들도 계세요. 지금 즉석에서 네. 상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앞에서 네. 삼겹살 꺼먹고 뭐 지인들과도 한번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앞에 5당 대표를 다 이렇게 초청해서 삼겹살 파티 이렇게 하고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또 갑자기 네. 해봤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상상력은 역시 뭐 두 분만 비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격이죠. 격을 제 깨는 게 개인적인 생각, 파격이다. 격을 깨는 거죠. 그래서 대연정도 제안했고 네. 또 그 이전에 옛날에 뭐 3당 합당 같은 것도 엄청난 상상력의 결과죠. 뭐 그렇게 그 맥락으로 보면 DJP 연합 같은 것도 역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야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오늘부터 일본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부분, 수출품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부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야의 해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히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입니다.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1차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아마 좀 로우키라 그럽니까?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일본 그 아베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나온 대책 보면 반도체 소재 제품 장비 개발할 때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한다. 뭐 좋은 정책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두어 달 지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양당 대표 얘기가 좀 한가한 얘기예요. 당장 떨어진 불을 꺼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고 네. 장기적으로 뭐 투자한다, 뭐 개발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그거는 우리 산업이 거의 뭐 망가진 다음에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사실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은 치밀하게 한 6, 7개월 동안 특히 우리가 제일 아플 것 같은 정책들을 고민해서 이걸 팍 내놓은 것 같다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준비를 했느냐.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네. 아베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주요 신문은 사설로 다 비판하고 있어요. 아베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네. 그러면 일본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건 물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잘못한 건 아베예요. 아베가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아베를 공격해야지. 왜 자유한국당은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냐고요. 이런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대항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뭐 자유한국당은 자민련 출장수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공격하는 게 대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과 맞서는 게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정부 여당은 책임을 지는. 저는 지금 평론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칭 무보수 대변인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주장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게 외교부 장관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연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장 하여튼 연구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도 안 쏘고 그러니까 신중한 입장으로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 가는 같아요. 거죠. 참여연 선거까지는. 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정두환,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